영화에서 본 적 있죠? 승리의 축제, 뿔잔에 넘치는 술, 환호성,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 하지만 불꽃이 사그라든 후에야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야기. 그것은 귀족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왕들, 공주들, 그리고 막 함락된 왕국의 족장딸들. 그들의 운명은 역사의 각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전략이었죠. 이것은 로맨스도, 구원의 전설도 아닙니다. 환호가 멈춘 뒤 패배가 어떤 대가를 요구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호스의 여인들. 821년 아일랜드 해안. 올스터 연대기의 기록은 차갑습니다. 장부를 쓰듯 간결하고 냉혹하게 남겼습니다. 그해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호스는 이교도들에게 약탈당했고 그들은 수많은 여성을 포로로 끌고 갔다. 오늘날 하우스로 알려진 호스는 더블린만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지키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 습격은 우연한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자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값진 자원인 사람. 여성들은 단 한 번의 폭력으로 이름과 혈통을 잃고 노르드 버발의 트라엘, 즉 사회 최하층의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인간이 아닌 재산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롱쉽의 갑판에서 시작됐습니다. 인간 화물처럼 빽빽하게 실린 채 북대서양 횡단 자체가 시험대였고 오직 강인한 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급성장하던 더블린 항구, 서유럽 최대의 노예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분류되고 값이 매겨지고 팔려나갔습니다. 젊고 건강한 여성 하나의 값은 은 12에서 20온스, 작은 농장의 1년 생산량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일랜드 내 노르드 정착민에게 팔리거나 더 멀리 덴마크의 헤데비, 스웨덴의 비르카로 혹은 루스 강길을 따라 비잔틴 제국과 아바스 칼리프국의 거대한 노예 시장으로 흘러갔습니다. 직조 기술이나 의술 같은 능력은 한때 신분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몸값을 올리는 요소로만 취급되었습니다. 연대기는 이름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단이었고 숫자였고 기록 속의 항목이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이야기는 지워졌고 바이킹 세계의 경제 엔진 속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압수되고 목록화되고 침묵 속에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멜코르바 미르크야르탄. 10세기 중반 아일랜드에서 아이슬란드로. 아이슬란드에 락사 사가는 사건이 일어난 지 2세기 뒤 기록되었지만 여기서 한 포로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멜코르바, 아일랜드 왕 미르크야르탄의 딸이었습니다. 956년 무렵 그녀의 세상은 바이킹의 습격으로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잡힌 그녀는 노르웨이로 끌려가 북적이는 시장에 내던져졌습니다. 그곳에서 부유한 아이슬란드 족장 호스쿨드 달라콜손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 하콘 왕의 허가를 받아 무역 항해 중이었습니다. 호스쿨드는 그녀의 품위와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상인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길리라는 루스 상인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결국 호스쿨드는 은 3마르크, 무려 20바손스를 내고 그녀를 샀습니다. 최상급 젖소 3마리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죠. 그가 산 것은 그녀의 침묵이기도 했습니다. 아이슬란드로 향하는 항해 내내 그리고 수년 동안 멜코르바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저택에서 첩으로 트렐로 살며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올라프. 호스쿨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번거리라고 믿었습니다. 그 침묵은 그녀의 갑옷이었습니다. 무력한 세계 속에서 내면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략. 그러나 진실은 우연히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호스쿨드가 가을가를 지나가다 멜코르바가 어린 아들에게 게일어로 말을 가르치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아일랜드의 왕 미르크 야르탄이다. 사가는 이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호스쿨드의 추궁 끝에 그녀의 왕족 신분이 밝혀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지위는 조금 나아졌지만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끝내 아이슬란드에 남았습니다. 우연히 정체가 드러난 포로 공주로서. 그녀의 아들 올라프는 자라서 공작 올라프라 불린 강력한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로 항해해 외할아버지 왕을 만났고 정식으로 왕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멜코르바는 고향 땅을 다시는 밟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슬란드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태어나 물려받을 왕국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채 그녀의 운명은 구매되고 숨겨지고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콜딩엄의 수도 원장 870년 스코틀랜드 노선브리아 해안. 그해 가을 5년 동안 잉글랜드를 공포에 떨게 한 데이교도군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지휘자는 라그나르 로드브로크의 아들들 뼈 없는 이바르와 하프단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적은 콜딩엄 수도원, 북해 절벽 위에 자리 잡은 남녀 공동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원장 에바 후대 기록에서 에바 2세라 불린 인물은 무슨 일이 다가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 시설에 대한 바이킹의 습격은 잔혹했습니다. 약탈과 살인뿐 아니라 여성들에 대한 체계적 폭력이 뒤따랐습니다. 에바와 수녀들에게 이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혼을 더럽히는 치욕이었습니다. 군대가 다가오자 에바는 자매들을 모아 결단을 내렸습니다. 13세기 연대기 작가 마테오 파리스는 그의 기록에 이 장면을 남겼습니다. 에바는 면도칼을 들고 자신의 코와 위십술을 잘라냈습니다.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고 그녀는 다른 수녀들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야만인들의 욕망에 공포의 상징이 되라. 수녀들은 하나씩 그녀의 본을 따랐습니다. 바이킹이 마침내 수도원 방어선을 뚫고 회의실로 들이닥쳤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떨고 있는 희생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훼손된 여성들의 침묵 속 집회였습니다. 약탈의 전리품을 잃었다는 분노의 바이킹들은 자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석벽에 장작을 쌓아 불을 질렀습니다. 수도원장과 공동체는 모두 불길 속에서 산화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선택은 삶과 죽음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다른 죽음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었죠. 그들은 불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뼈는 재와 수추로 흩어져 절벽의 흙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불타고 묻히고 그러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1011년 잉글랜드 켄트의 심장부 캔터베리. 거의 3년 동안 토르킬 더 톨이 지휘하는 대규모 덴마크 군대가 남부 잉글랜드를 유린했습니다. 에텔레드 2세 왕의 정책, 점점 더 큰 금액의 대인겔들을 지불하는 방식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은이 쌓일수록 습격은 더 늘어났습니다. 1011년 9월 토르킬의 군대는 잉글랜드의 교회 수도인 캔터베리를 포위했습니다. 20일 동안 도시는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내부의 배신으로 무너졌습니다. 엘프마르라는 남자가 성문을 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목숨은 한때 대주교 엘프이가 살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바이킹들이 성문을 뚫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연대기는 참혹한 장면을 전합니다. 그들은 대주교 엘프히, 왕의 관리 엘프카프, 성 밀드레드의 수도원장 레어프런, 그리고 로체스터의 주교 고드윈을 사로잡았습니다. 세속과 종교를 가리지 않고 도시의 지도부 전체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후 바이킹들은 크라이스트 처치 대성당을 체계적으로 약탈하고 대부분의 주민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엘프카프와 수도원장 러프런 같은 귀족 여성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값진 존재였기에 인질로 남겨졌습니다. 잔혹한 흥정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포로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대주교 엘프인은 자신의 몸값 지불을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돈으로 내 자유를 사지 않겠다. 결국 1012년 4월 그리니치의 술자리에서 분노한 바이킹들은 그에게 동물뼈를 던지고 마침내 도끼로 그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운명은 더 조용했지만 덜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화협정의 일부로 거래되었습니다. 다음 해 무려 48천 파운드의 은이 토르킬의 군대에 지불되었고 그 안에는 귀족 여성들의 석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국가가치 잃은 몸값의 한 줄로 기록된 셈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가장 높은 판돈이 걸린 게임의 졸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존은 은의 무게와 포로를 쥔 자들의 변덕에 달려 있었죠. 포로로 잡히고 몸값으로 거래되고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870년 스코틀랜드 스트레스클라이드 왕국 하프단과 이바르의 군대가 동쪽에서 수도원들을 불태우는 동안 또 다른 바이킹 군대가 서쪽에서 움직였습니다. 지휘자는 더블린의 노르드 왕 올라프 더 화이트와 그의 동맹 이바르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알트 클루트, 오늘날 덤바턴 록으로 알려진 요새였습니다. 이 화산암 바위는 고대 스트레스클라이드 왕국의 심장이었습니다. 4개월 동안 수비대는 잔혹한 포위에 맞섰습니다. 공격자들은 암벽을 오를 수 없어 요새를 봉쇄했고 결국 내부의 우물이 말라붙었습니다. 갈증으로 쓰러지던 수비대는 120일 만에 항복했습니다. 그 뒤 벌어진 일은 브리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예 약탈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올라프와 이바르는 클라이드에서 겨울을 보내며 전리품을 모았고 871년 200척의 배가 더블린으로 향했습니다. 배 안에는 금은 보화뿐 아니라 수많은 인간 포로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연대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전리품을 가져왔다. 앵글족, 브리튼족, 픽트족이었다. 그 안에는 스트레스클라이드의 왕 아르톨과 그의 아내, 그리고 궁정의 귀족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아르톨은 더블린에서 결국 살해되었고 여성들은 노예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 사건은 바이킹 노예 거래가 얼마나 거대하고 체계적이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약탈의 부산물이 아니라 명백한 목표였습니다. 포위되고 갈증에 시달리고 배에 실려갔습니다. 9세기 후반 아이슬란드의 란드나마보크, 즉 정착서적은 섬이 어떻게 식민지화되었는지 상세히 전합니다. 오랫동안 이 이야기는 자유를 찾은 개척자의 전설로 그려졌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는 약탈당한 여성들 위에 세워졌다는 냉혹한 증거입니다. 노르웨이의 강력한 족장인군 더 올드의 사가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아이슬란드 정착 이전 그의 부하들과 의형제들이 아일랜드를 습격했고 포로를 데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아일랜드 귀족 여성 레프게르드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이킹 에비인드 소르크비르에게 사로잡혀 낯선 땅 아이슬란드에서 억지로 아내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족장 캐틸 더 플리시는 키르큐바울에 정착했는데 그는 기독교인이었기에 이교도들이 그와 함께 살기를 꺼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 역시 포로 출신 아일랜드 여성들과 혼인의 가문을 이어갔습니다. 현대 DNA 연구는 이 기록을 뒷받침합니다. 대다수 남성 정착민은 노르드 북의 혈통이었지만 원래 여성 정착민의 최대 63%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목의 혈통을 지녔습니다. 계산은 잔혹합니다. 아이슬란드의 농장을 일군 족장 한 명 뒤에는 강제로 끌려와 원치 않는 아내와
어머니가 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국가의 기초였고 그 기초는 폭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약탈되고 끌려와 심어졌습니다. 834년 노르웨이 베스트폴 1904년 고고학자들이 오슬로 피요르드 근처의 거대한 고분을 발굴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지금까지 나온 바이킹 유물 가운데 가장 장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오세베르그 선박, 푸른 점토 속에 완벽히 보존된 21m 길이의 오크배. 뱃머리는 꼬인 뱀 모양으로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왕족을 위한 매장실이 있었습니다. 연대 측정 결과 834년 여름으로 추정됩니다. 그 안은 보물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목재 수레, 세 대의 의식용 썰매, 침대와 상자, 테피스트리, 그리고 말 15마리와 개 4마리의 유해, 그리고 두 여성의 뼈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한 명은 70세에서 80세의 노인, 뼈에는 진행된 암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여왕이거나 사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랫동안 또 다른 여성, 50세가량의 젊은 쪽은 상류층의 하인이나 동반자로 추정되었습니다. 주인을 따라 죽음 이후에도 함께하려 했던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더 어두운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그녀의 미토콘드리아 DNA에서 하플로그룹 U7이 발견되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극히 드물지만 흑해와 이란 주변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전자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먼 동방에서 노르웨이로 끌려왔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뼈의 동위원소 분석 또한 말해줍니다. 인생 후반에 갑자기 고단백 식단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노르웨이 상류층의 전형적인 식단입니다. 그녀가 원래 이곳 출신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섬뜩합니다. 그녀는 동쪽의 귀족 여성이었고 습격에서 포로가 되어 강력한 오세베르그 여왕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바틸에 내몰린 트렐과 달리 겉으로는 특권이 있었지만 본질은 여전히 재산이었습니다. 여주인이 죽자 그녀의 삶도 몰수되었습니다. 그녀는 희생되었습니다. 의례적 희생으로 자발적이었을 수도 강제로였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서처럼 죽어서도 섬기도록 강요된 것입니다. 호화로운 매장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인의 권력을 반영한 장치였습니다. 저 장엄한 무덤 속 그녀의 존재는 충성이 아니라 궁극적인 소유의 증거였습니다. 묶이고 묻히고 잊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9년 영국 도sit, 2012년 올림픽을 위한 우회도로 공사 중 리치웨이 힐에서 집단 매장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구덩이 안에는 오슈미츠 4명의 젊은 남성 유골이 있었고 모두 천천년경에 처형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신은 던져졌고 오스활계의 두개골은 따로 쌓여 있었습니다. 치아의 화학 동위원소 분석은 그들이 모두 스칸디나비아 출신임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한 명은 북극권 너머에서 온 이었습니다. 그들은 앵글로색슨족에게 포로로 잡혀 조직적으로 처형된 바이킹 전사 집단이었습니다. 지역 저항의 잔혹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적인 사례는 기록에서 드뭅니다. 당시 연대기, 올스터 연대기부터 앵글로색슨 연대기까지는 포로로 잡힌 바이킹 남성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현지 여성들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외국 해안에서 무너진 전사 몇 명에 비해 수십 척의 배는 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선창은 언제나 인간 약탈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바이킹 시대에 보이지 않는 화폐였습니다. 전쟁의 진짜 전리품. 그들의 운명은 기록되지 않았고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은으로 환산되었지만 그들의 상실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승리의 이야기 뒤에 숨겨진 이 체계적 잔혹함을. 역사 교과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바이킹 드라마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박물관 설명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연대기 속에, 매장지 속에, DNA 속에, 그리고 침묵 속에. 8221년 호스의 이름 없는 여성들, 956년 침묵을 선택한 멜코르바, 870년 얼굴을 훼손한 콜딩엄의 수녀들, 1011년 몸값이 된 캔터베리의 귀족 여성들, 870년 200척의 배에 실린 덤바턴 록의 여성들, 아이슬란드로 끌려가 원치 않는 어머니가 된 아일랜드 여성들, 그리고 834년 여주인과 함께 붙인 동쪽 출신의 이름 모를 여성. 이것은 7가지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는 수천, 수만에 달했습니다. 모든 습격마다, 모든 정복마다, 모든 정착지마다 패턴은 같았습니다. 남성들은 죽임을 당했고 여성들은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부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고 경제였으며 체계였습니다. 바이킹 시대는 대략 793년에서 1066년까지 거의 3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3세기 동안 이 시스템은 끊임없이 작동했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배가 바다를 건넜을까요? 얼마나 많은 습격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만큼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집에서 끌려갔을까요? 역사가들은 수를 추정하려 했지만 진실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연대기들은 셀 수 없이 많다고만 남기고 계산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이것입니다. 더블린은 서유럽 최대의 노예 시장 중 하나로 성장했고 헤데비, 비르카와 같은 무역 중심지들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이 시장들은 끊임없는 공급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공급은 어디서 왔을까요? 습격에서, 전쟁에서, 포위와 배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의 대부분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왜 하필 여성이었을까요? 대답은 냉혹하게 실용적입니다. 여성은 직조와 요리, 농사일을 할 수 있었고 아이를 낳아 새로운 세대와 노동자, 전사를 길러낼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번 팔릴 수도 있었습니다. 무장한 남성 포로는 위험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거나 탈출하거나 복수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죽이는 편이 더 쉬웠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달랐습니다. 낯선 땅에서 언어도 모르고 돌아갈 길도 없는 그녀들은 더 쉽게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멜코르바가 침묵을 선택한 이유도 그것이 유일한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 순응하지 않는 것, 자기 안에 작은 조각을 지키는 것. 콜딩엄의 수녀들이 자신의 얼굴을 파괴한 이유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품으로 여겨진다는 걸 알았고 그 상품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오세베르그의 이름 모를 여성이 여주인과 함께 묻힌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죽음조차 그녀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고 소유의 일부로 남겨졌습니다. 이런 극적인 사례들은 기록이나 고고학을 통해 드러난 것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숫자였고 명단의 한 줄이었으며 선박 화물표의 항목이었습니다. 이름도 이야기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일랜드에서 아이슬란드로, 잉글랜드에서 노르웨이로, 스코틀랜드에서 덴마크로 끌려갔습니다. 때로는 훨씬 더 멀리 비잔틴 제국까지, 아바스 칼리프국까지 갔습니다. 바그다드의 시장에서 팔린 아일랜드 여성들, 콘스탄티노플 가정에서 일한 스코틀랜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낯선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없었고 돌아갈 길도 없었습니다. 일부는 살아남아 적응했고 배우고 견뎌냈습니다. 아이들을 낳아 새로운 세대를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들은 반은 아일랜드인,
반은 노르드인이었고 반은 스코틀랜드인, 반은 바이킹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DNA는 이것을 증명합니다. 남성 혈통은 노르드, 여성 혈통은 켈트. 국가 전체가 폭력적 혼합 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항해 중 차가운 북대서양에서 죽었고 노예 생활 속 과로와 질병, 학대 속에서 죽었습니다. 원치 않는 출산 중에 목숨을 잃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숫자를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이야기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딸이었고 자매였으며 어머니였고 아내였으며 여왕이었고 공주였습니다. 그러나 눈 깜짝할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재산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 정복의 진짜 대가였습니다. 승리의 진짜 의미, 확장의 진짜 비용이었습니다. 그것은 금도, 영토도,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 여성들이었습니다. 바이킹 시대는 종종 탐험과 모험의 시대로 낭만화됩니다. 용감한 전사들이 바다를 건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둡고 폭력적이며 체계적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수천 명 여성들의 납치였습니다. 수백 척 배의 화물칸에 실린 인생들이었습니다. 수십 개 시장에서 사고 팔린 몸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트렐, 첩, 노예,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것을 모를까요? 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는 출처 때문입니다. 바이킹 시대를 기록한 텍스트들은 대부분 남성들에 의해 쓰였습니다. 거기에는 남성 전사들, 남성 왕들, 남성 족장과 탐험가들의 이야기가 중심이었습니다. 여성들은요? 배경이었고 재산이었으며 기록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였습니다. 연대기가 여성을 언급할 때도 세부는 없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포로로 잡혔다. 많은 수가 끌려갔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이름도 이야기도 후속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연대기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작가들도 그리고 오랜 세월 역사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증거입니다. 고고학은 많은 걸 보여주지만 모든 걸 말해주진 못합니다. 우리는 무기와 배, 매장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의 삶, 포로의 경험은 물질적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멜코르바 같은 여성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녀가 기록된 것은 아들이 중요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왕족 혈통이 있었기에 기록자가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배경이 없는 여성들은, 유명한 아들을 낳지 않은 여성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불편함입니다. 바이킹 시대는 오늘날 스칸디나비아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유산이자 자부심의 원천으로 기념되고 있죠.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에서는 박물관, 축제, 재현 행사로 바이킹을 기립니다.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모든 문화는 자신들의 과거를 기념하니까요. 하지만 그 역사 속 어두운 면은 어떨까요? 체계적 노예화, 수천 명 여성들의 폭력적 납치는 기념하기 불편합니다. 재현하기 불편합니다. 인정하기조차 불편합니다. 그래서 최소화되고 부드럽게 포장되며 종종 무시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이킹도 노예를 가졌다. 그 당시 모두가 그랬다. 바이킹이 습격했다. 그게 시대였다. 맞는 말이지만 변명은 아닙니다. 완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완전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바이킹 확장은 노예 여성들의 조직적 획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중심적이었고 필수적이었으며 철저히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부산물이 아니라
그들의 사업 모델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복잡하더라도 유산을 흔들더라도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들은 기억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고 이야기를 남길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직접 그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미 1000년 전에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진실, 불편한 진실. 811년 호스에서 끌려간 여성들, 996년 침묵 속에 살았던 멜코르바, 870년 자신의 얼굴을 훼손한 콜딩엄의 수녀들, 1011년 몸값으로 거래된 캔터베리의 여성들, 870년 덤바턴 록에서 끌려간 포로들, 아이슬란드에서 원치 않는 어머니가 된 아일랜드 여성들, 834년 오세베르그에 묻힌 동쪽 출신의 희생자. 그들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은 수천 명의 여성들 역시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각주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본문이었습니다. 바이킹 시대가 돌아가게 만든 보이지 않는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들 없이는 정착도, 식민도, 확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새로운 세대를 낳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강요였죠. 그 차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이킹 시대는 항해와 탐험, 예술과 무역의 위대한 시대였습니다. 동시에 정복과 노예화, 체계적 학대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복잡한 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영웅주의와 공포를 모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중요합니다. 불편해도 복잡해도 중요합니다. 호스의 여인들, 멜코르바, 콜딩엄의 수녀들, 캔터베리의 여성들, 덤바턴 록의 포로들, 아이슬란드의 어머니들, 오세베르그의 희생자. 그들은 중요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